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공부가 아니라 오랜만에 강의를 하러 왔는데요. 평상시엔 좀 가벼운 주제 가지고 우리가 저랑 만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조금 좀, 나름대로 더 가벼운지만은 나름대로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공부라기보다는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조금 기다려지더라도, 제가 어저께 나름대로 열심히 집에서 항상 준비하지만, 감기가 좀 들었었어요. 근데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번 주에 우리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뭐죠? 정의란 무엇인가죠? 쓴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샌단 아저씨가 우리나라 왔었죠. 그래서 우리 박 시장님하고 뭐 얘기 저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인가? 우린 다 뭐를 꿈꿉니까? 정의를 꿈꾸죠. 근데 이 정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근원적인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뭐냐?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맨날 나오는데 친구 정의란 뭐예요? 정의로운 세상을 원해요? 네. 진짜? 네. 정말? 자, 우리 친구가 우리 한번 가볼까요? 틀어줘요. 자, 틀어지면 가보죠. 틀어지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의로운 세상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세상이 정말 우리가 행복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안 나오네, 화면이. 화면 뭐 하나도 안 나와도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엄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빠는? 있죠. 함께 살아요? 함께 안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안 살고. 그러면 엄마 아빠랑 친구랑 모여서 그걸 뭐라 그래요? 가정. 네, 정의로운 가정을 꿈꿔봤어요? 네? 아니, 친구 잘 생각해봐요. 내 말은 정의로운 가정을 꿈꿔봤어요? 우리 가훈 중에 정의로운 가족을 만들자. 웃죠? 그럼 왜 가족에는 정의롭단 말을 안 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는 선이다라는 말 자체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의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Justice is, okay. 근데, 아니, 선은 어렵잖아요, 영어가? 자, 쉽나요, 선이? 선이 영어로 뭐예요?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justice는, 근데 정말 justice가 선하다면, 가정도 선해야죠. 여러분, 우리 왜, 가족은 왜 선하다? 정의로운 가족, 꿈꿔봤어요? 정의로운 가족? 엄마가 친구를 정의롭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아내를 정의롭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아닌 정의로움으로?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 아무도, 학장님 나가셨나? 정의로운 가족을 꿈꾸지는 않죠. 그럼 제가, 진짜라니까요? 그럼 왜 가족은 정의롭지 않아도 될까요? 친구, 왜 가족은 정의롭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는 꿈꾼단 말이에요. 그죠? 정의로운 사회는 꿈꾸는데 왜 정의로운 가족은 꿈꾸지 않냐는 거죠. 되게 쉬운 답일 텐데. 가족과 사회 차이점이 뭐예요? 자, 우리 칼 막스라는 사람은 다 들어봤죠? 전 막스 이렇게 옛날에는 아주 좋아했는데 요새는 좋아한다 그러면 잡혀갈 것 같아서 많이 안 좋아하는데 막스가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자고 그랬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고 그랬죠? 그게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5명의 이렇게 너무 화가 나네요. 자, 이렇게 우리 5명의 가족을, 이렇게 5명의 가족을 구성했어요. 아빠, 엄마,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알겠죠? 네. 우리 막내딸이 아파요. 그죠? 누가 약을 먹어요? 네. 능력 있는 사람이 약을 먹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약을 먹습니까? 네.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정의를 꿈꾸지 않아요. 5명 중에서 누가 나가서 일해와요? 아빠. 아빠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가족이라는 공간은 철저하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정의가 필요가 없는 곳이죠. 정의라는 담론이 주제가 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사회라는 거는 더 이상 정의론이라는 담론이 필요가 없는 사회일 거라고요. 뭐 우리가 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 아니에요? 맞죠? 우린 되게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막스 같은 사람 얘기하면 야, 저 몽상가라고 그러죠. 어떻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받아라고 몽상가라고 치우칩니다. 맞죠? 하지만 그게 사회에서 이루어질진 모르지만은 최소한 가족에서는 이루어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가족은 정말 불행한 가족이죠. 그죠? 막내딸이 아픈데 큰오빠가 이 다음에 내가 아플지 몰라. 이 소아마비 약을 우리 동생에겐 줄 수 없어!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님이 훌륭하게 뭐예요? 아동노동 착취의 선구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몹시 돈이 필요하구나. 너희들이 능력 있으니 일해다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정의라는 문제는 결국은 분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 가장 궁극적이고 아름다운 분배는 당연히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게 현실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소비해요. 얼마나 행복해? 벤츠가 탁 떨어집니다. 작살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오케이? 예. 뷰티 걸즈. 그럼 뷰티 걸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행복한 사회죠. 그러나 그게 현실에서 가능한지 안 가는지는 그건 나중 문제고 아마 현실에서 불가능하겠죠. 가정과 같은 분배가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사회일 것인가라는 것이 기본적인 화두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저 나왔죠, 그죠? 네. 저기에서는 정의란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죠? 정의로운 아빠. 아빠가 슈퍼맨이에요. 가정적으로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정의사회 구현. 그죠? 저때 우리는 정말 정의롭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랬던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다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는 결국은 분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분배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요? 분배 문제는 가장 재밌는 게 있어요. 원숭이 사회를 갖다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본적으로 원숭이였다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4명의 원숭이 집단을 꾸미고 있어요. 괜찮죠? 엄마 원숭이, 아빠 원숭이, 할아버지, 할머니 원숭이. 정리됐죠? 자, 이렇게 넷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 바나나를 따오잖아요? 그럼 이 가족도 원숭이들이 분배를 제대로 합니다. 정말로.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중간에 나가시면 뭐 나가시고요. 자, 강의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좀 길어질 텐데 우리 원숭이들이 4개를 갖다 따오잖아요. 자, 바나나 6개 따왔잖아요. 먼저 내가 2개 먹고 내가 힘이 세니까 하나 주고 할아버지 하나 주고 할머니 하나 주고 하나는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요. 분배 체계가. 근데 다음 그림 바라봤죠? 왜 이렇게 빨리 나와? 나가시 말하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랬더니 저게 실험한 건데 사람들이 갑자기 바나나 상자를 나눠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공동체가 바로 파탄납니다. 바로 아내와 멱살을 잡죠. 왜? 기존 룰과 벗어나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분배가 가장 중시되던 사회는 뭐가 되느냐? 바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던 시기가 바로 분배 문제가 최첨단으로 떠오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전쟁이 뒤따르죠. 가장 대표적인 거, 인류의 생산력이 고도로 평원 발전했을 때가 언제죠? 철기죠. 이게 바로 춘추전국입니다. 네. 두 번째 터졌을 때가 바로 뭐겠습니까? 산업혁명이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바로 춘추전국 시대와 그 다음에 산업혁명 같은 시대에서 분배를 둘러싼 정의론이 시대의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론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생산력이 이전에 비해서 비약적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도 작년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정의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물론 한국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화두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한국 사회 50년 내내 한국 사회는 정의론을 따졌어야죠. 북한은 매일 정의론 갖고 투쟁하고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 내부에 이전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이고 사회 물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 여러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계 지금의 화두는 정의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생산의 문제가 아니죠. 정의가 시대의 화두가 됐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죠? 1과 90%, 9%의 싸움. 물론 전 1%고 여러분은 99%. 객관적인 거죠. 아닌 것 같아요? 내 의료보험료만큼도 못 버는 것 때. 자, 이런 가보겠습니다. 자, 웃어요? 친구 소득하고 내 의료보험료하고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귀여워 죽겠어요, 아주. 자, 제가 말씀드린 건 1과 99%의 싸움이에요. 어쨌든. 이런 분배 문제가 화두되고 있다는 것은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이상 생산이 문제가 아닌 사회라는 거예요. 정의가 화두인 사회는 생산력이 문제인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분배가 문제인 사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나와 있죠? 자, 피아노입니다. 자, 저 피아노를 누구한테 줄 거냐는 거죠. 뒤로 넘어가 볼까요? 경매에 붙이자. 자,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걸 피아노라고 해보죠. 뭐든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피아노를 누가 가질 것이냐. 자, 첫 번째 뭐 하자? 경매에 붙이자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수결에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모든 뭐 읽어보시면 다 아니까 제가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3번. 세상 모든 사람들의 피아노 연주로 기쁘게 해줄 대중연. Why? 네. 가장 많은 돈을 내는 네. 게 같지만 네. 한 번은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3번. 자는 우리 친구는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3번. 왜 그래요? 제일 네. 한정된 재화로 네. 제일 큰 이익을 죽인다. 한정된 재화로 제일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대단히 맞는 말입니다. 제가 포함하면 우리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대단히 맞는 표현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이 3번의 근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번은 무슨 주의일 것 같아요? 시장주의죠, 정확히. 자본주의라는 표현보다. 맞죠? 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화는 1번으로 분배됩니다. 맞죠? 자, 친구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대중연주가가 있는데 저 새끼 맨날 술만 처먹어요. 오케이? 맨날 그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고. 오케이? 예, 그리고 밤에다 맨날 맥주로 머리나 감고 있고. 오케이? 자, 반면에 이 친구는 저 피아노를 가지기 위해서 24시간 일해요. 하루에. 파트타임 3개 해갖고. 편의점 알바 뛰고 택시 알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신문 돌려요. 오케이? 누가 피아노를 가져야겠어요? 예, 그게 능력주의죠. 그래서 1번이 시장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번 6번까지 한번 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맞출 자신 있어요? 저게 누구인지?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난 샌달 책을 읽었다. 샌달이래. 뒤엄뒤. 샌달이지. 나는 샌달 책을 읽었다. 손 들어볼까요, 한번? 뭐, 당연히 들었어요. 그럼 한번 친구 6번까지 맞춰봐요, 한번. 1번은 뭐였어요? 시장주의죠? 2번은 뭐겠어요? 민주주의. 3번은 공리주의. 3번이 공리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공리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리주의가 등장했던 시대는 뒤에 말하려고 그러지만 공리주의 하면 제일 대표적인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벤담과 밀이 있거든요. 벤담이 1748년에 태어났고 밀이 180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둘 다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예요. 자본주의가 좋건 나쁜 걸 떠나서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하던 시대. 밀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무슨 학자였죠? 철학자인 동시에 경제학자였죠. 네. 그래서 이 경제학의 핵심 이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거두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을 시장주의라고 그랬지만 1번보다도 3번이 보다 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4번은 누구겠습니까? 4번은 누구겠어요? 우리 친구? 다 맞추면 제가 책을 하나 드릴게요.
4번은 딱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들려주는 피아노를 최소원이라 엄마의 자식은 뭐겠습니까? 막스죠? 사회주의겠죠?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지게 하자는 거겠고. 5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5번 여러분 요새 제일 히트 치는 사람이죠? 존 롤즈겠죠. 존 롤즈. Did you ever heard 존 롤즈? 롤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자는. 좀 이따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이게 5번째 거고, 6번째는 아마 샌달의 입장하고 제일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저런 입장을 취했을 거예요. 우리 뒤로 넘어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 자본주의에서 피아노라는 것이 나오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어디에 경매가 돼야 될까요? 시장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매라는 것이 제일 어이없었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보죠. 자, 저 제목을 아시는 분, 미술작품의 제목을 아시는 분에게도 오늘 또 제가 책을 한 권씩 드릴게요. 맞추시면 제 책을 택배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두들기지 말고요. 비겁하게. 자, 뭐죠? 저게? 누구 그림이죠, 일단? 네, 고흐 그림이죠. 고흐 그림인데 닥터 가제의 초상이란 그림입니다. 근데 저게 경매에 붙여졌거든요. 얼마에 경매에 붙여졌냐면은 8,250만 달러에 경매를 했습니다. 8,250만 달러니까 얼마쯤 되죠? 8억, 80억, 800억, 한 1,000억쯤 매매됐네요. 저걸 샀던 친구 이름이 일본의 류헬이란 아주 재벌입니다. 저 친구가 1,000억을 질려서 저걸 가볍게 샀어요. 그때가 일본 경제가 전성기 칠 때. 지금은 그림 시장 가면 다 누가 사요, 전부 다? 지금 중국 애들이 다 도칩니다, 경매 시장 가면. 싹 중국 애들이 다 먹어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한국 사람은 이민도 못 가요. 왠 줄 알아요? 미국에서 이민 쿼터 1,000개 내리잖아요. 그날 중국 애들이 다 마감시킵니다. 오케이? 그냥 세상은 다 이제 차이나요. 근데 어쨌든 저 시대에는 일본이 최고의 위력을 떨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류헤이가 저걸 갖다가 1,000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무슨 발언 했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같이 묻어다오. 네, 그게 경매예요. 네. 할 말 없죠. 경매라는 것이.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느낌을 듣고, 참, 경매가 자본을 배분하는데 굉장히 올바른 방식이다라는 느낌을 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 작품을 죽을 때 무덤에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네, 근데 실제로 저 그림은 그 이후에 딱 한 번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류헤이가 좀 이따 망하거든요. 네, 망해갖고 저걸 반값에 팝니다. 근데 그 반값에 산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까지 저 그림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시장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장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식이죠. 자, 우리 경제학과 학생 손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한번 진짜 경제학과. 친구 경제학과죠? 네, 웃었잖아. 경제학과 괜찮아요. 친구. 시장의 장점이 뭐예요? 시장이 자원을 배분했을 때. 시장이 우리 경매 붙이잖아요? 경매 붙이는 게 합리화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 시장은 효율성을 보장해주죠. 시장이 효율성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는 시장을 갖다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시장은 왜 중요한 거냐면, 자,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자, 이게 딱 있는데, 우리 친구는 이걸 팔러 왔어요. 나는 이걸 사러 왔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5만 원에 팔라 그러고, 나는 이걸 15만 원에 살라 그럽니다. 자, 둘이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되죠? 하지만 이 친구가 15만 원에 팔라 그러고, 내가 5만 원에 살라 그래요.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네, 그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그래서 둘이 만약에 이 친구는 15만 원에 팔라 그러고 나는 5만 원에 살라 그랬거든요. 다시 거꾸로다. 이 친구는 헷갈려. 이 친구는 5만 원에 팔려고 하고 나는 15만 원에 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7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이득 봤어요? 손해 봤어요? 얼마 이득 봤죠? 2만 원. 전 얼마 이득 봤죠? 8만 원. 15만 원에 팔으려고 그랬는데 15만 원에 살라고 그랬는데 7만 원에 샀으니까. 둘 다 이득을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시장이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시장에 의해서 매매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호 이익이 전제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저답 좀 어려운 얘기해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얘기해도 이해해 주세요. 맨날 재밌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해되셨죠? 무슨 이익? 상호 이익이 전제돼야지만 시장은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뭐였었다? 우리 친구가 지금 말했죠? 경제학과 학생들께 무슨 성을 보장해준다? 효율성을 보장해주죠. 그죠? 효율성을 보장해줍니다. 시장은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보장해주죠. 맞죠? 그 다음에 사실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정의로운 이유는 뭐죠? 시장은 왜 정의로워요? 아까 그거거든요. 우리 친구 대중연주가에게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 피아노를 줘야 된다 그랬는데 대중연주가는 맨날 노는 애고 이 사람은 매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피아노를 줘야 된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죠? 왜 그랬죠? 그게 정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시장은 자원을 누구한테 주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율적 상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게으른 자에게는 벌을 주고 능력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죠. 이때 시장은 정의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인류 역사 이전까지 등장한 이래로 전 시대를 통해서 내가 이 말도 가끔 하는데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가 봉건주의와 다른 건 뭐죠? 자본주의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라 그럴래요? 자본 있으면 캡인 나라? 오케이? 자본 만세? 오케이? 돈 없으면 그냥 막 쭉 가는 세상? 자본주의는 간단해요. 봉건주의와 다른 거는 봉건주의라는 거는 인간의 인격 자체가 매매되는 거고요. 자본주의는 인격은 매매되지 않고 노동이라는 상품만 매매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노동이라는 상품이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예요. 단 인격은 매매되지 못하는 사회죠. 조선시대는 뭐가 매매됐습니까? 이 친구가 빚이 많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죠? 그럼 우리 친구 딸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딸을 데리고 가죠. 그래도 아무 말 못하잖아요. 빚 내놔! 없어요! 딸 내놔! 아무 말 못하죠? 왜? 인격이 매매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돈 내놔! 돈 없어! 그럼 딸 일 시켜! 이러잖아요. 딸 내놔가 아니라 뭐예요? 딸 일 시켜라는 거죠. 예. 노동이 매매되는 거예요. 아니라 인격이 매매되는 게 아니라 노동이 매매되는 거. 그러니까 시장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철저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거는 인간의 노동도 시장 안에서 매매되는 사회입니다. 오케이? 그게 정당하냐 정의롭냐가 아니라 그러면 그게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동이 시장에서 매매돼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 뭐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늘 노동자였으니까. 근데 노동자와 자본가의 거래가 됐잖아요. 시장에서. 아까 제가 두 당사자의 거래는 뭐 한다 그랬죠? 두 당사자 모두에게 뭘 준다 그랬죠? 이익을 준다 그랬죠? 노동자하고 자본가가 계약을 하죠.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가고 자본가에게도 이익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노동자는 계약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과연 공정한 계약이냐 아니냐는 바라보는 관점에 달라지지만 이건 뒤에 가서 우리 너무 어려운 주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처음으로 나왔던 건 뭐냐? 시장이라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상벌을 줘야 됩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는 상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이게 시민혁명의 최고 이념이었죠. 예전엔 그러지 않았죠. 예전엔 상벌 체계를 뭘 통해서 주었습니까? 상벌을 뭘 줬어요? 뭘로? 신분으로 줬죠. 그죠? 네.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죠? 과거에 급제하고, 농노의 아들로 태어나면 한평생 땅 캐다가 뒤져버리고. 그게 조선시대예요. 반면에 시민혁명 이후에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은 시장이 상벌을 주관함으로써 봉건시대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시장한테 정의롭다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진보적이었고 진취적이었고 시장주의가 정의로운 세상이 됐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아까 경제학과 학생이었나? 경제학과 너 자네였나? 자네. 그냥 여러분 뭐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천천히. 뭐냐면 다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봉건주의와 다르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노동이 인격이 매매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동이 매매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노동이 매매되는 시대지만 노동이 시장에 의해서 매매됨으로써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게 되고 시장이 상벌 체계를 봉건주의로부터 뺏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역사였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진취적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제학과 무슨 시장이었죠? 그 시장은? 써있잖아요. 밑에 싹 보고 얘기하면 돼. 살짝 보면서. 살짝 보면서. 아, 정확해요. 그죠? 깜짝 역시 경제학과는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우리 경제학과 아닌 학생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경제학과 아닌 학생들은 뭐였냐면 그 시장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은 배웠는데 뒤로 넘어가 보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저기 딱 보시면 수요자와 공급자 쭉쭉쭉쭉 내려가 보세요. 자, 저게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5분만 혹시 모르시는 분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보기가 별로 안 좋네요. 자, 우리겠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뭐냐면 이 바깥에 나가보면 모든 가게는 슈퍼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슈퍼에서는 이 토마토만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건은 이 토마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공급이 괜찮아요?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죠. 두 번째, 길 걸어다니는 사람은 다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옷도 하나도 안 사 입어요. 길 걸어다니는 사람은 다 토마토만 사 먹어요. 이거.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오케이? 정리되셨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제가 근원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나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팔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1,200원에, 이게 1,000원짜리인데 1,200원에 팔면 팔리겠어요? 하나도 안 팔리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내가 공급자지만 시장 가격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가게마다 있는 토마토 제품의 질이 다 달라요? 다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토마토가 뭔지 쫙 써 있죠. 그래서 제품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배우는 모든 이론은 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고 배웁니다. 그렇죠? 경제학과? 몇 학년이에요 지금? 1학년. 자, 나 경제학과 2, 3학년이다.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세요. 자, 나가다 맛있는 거, 역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배우죠? 역시 대화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달라요. 친구 맞죠? 친구가 배우는 모든 시장은, 물론 독점 시장이라고 따로 배우지 않는 한, 모든 그래프니 모든 건 다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해서 배우는 거죠. 맞습니다. 왜?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첫 번째, 완전 경쟁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보장해 주고요. 그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매매는요, 두 당사자 모두 자유롭기 때문에 두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확히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만 받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왜 모든 경제학은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고 강의를 하느냐? 왜 강의를 하고 미국에서도 다 그렇게 배우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독점, 자, 무슨 개선이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의 반대가 무슨 시장이죠? 네? 그렇죠. 독점 시장 이런 거죠. 네. 독점 과점 맞죠? 맞죠? 네. 금방 나왔죠? 독점 시장 가만히 괜찮다 그래요? 아니면 독과점 금지법이 있어요? 법은 뭘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죠? 법의 목표는 뭐의 실현이라고 그래요? 네. 경쟁 금지법 있어요? 없죠? 독과점 금지법은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중에 제일 반대가 독점 시장이에요. 독점 시장은 금지랍니다. 왜?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왜 독점 시장은 정의롭지 못해요? 아까랑 똑같죠? 경쟁이 없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상벌을 주지 못합니다. 능력에 따른 상을 못 줘요, 독점 시장은.
독점자에게 상을 주지 능력자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독점 시장에서 상호 거래는 상호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이거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와갖고 지금 다 갈증 나요. 이거 내가 1,000원에 팔겠어요? 10,000원에 팔겠어요? 10,000원은 수준이 안 되겠구나 여기가. 근데 학장님 계시니까 자 얼마에 팔겠어요? 10,000원에 팔겠죠? 네. 두 당사자 모두에게 감히 이득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독점 시장을 정의롭지 못하다. 우린 유치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독점 시장이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독점 시장이 부당하다는 거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독점 시장이. 그 얘기는 거꾸로 완전 경쟁 시장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초기 자본주의 때는 자본주의란 것, 시장에 의한 분배가 정의와 동의였는데 지금은 점차 그러지 못했느냐. 근원적인 답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이 근원적인 답입니다. 그거는 왜겠어요? 자 다음 나가봅니다. 아주 간단하죠. 왜? 첫 번째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모든 경제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시장이 발전하면 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주류 경제학자들은 완전 경쟁 시장을 기본으로 놓고 다강이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실제로 보자는 거죠. 역사적으로 진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졌냐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자, 조선시대, 우리 선생님, 우리 정치학과, 자, 우리 친구랑 대화가 통할 것 같아. 조선시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가까운 상품이 뭐였어? 조선시대 최고의 상품이 뭐지, 그냥? 쌀. 발음 정확하세요? 살? 쌀. 아, 쌀 대신에요. 맞죠? 조선시대 최고의 상품이 쌀입니다. 지금 최고의 상품은 뭐죠? 자, 우리 한번 산업화 시대 최고의 상품이 뭐였어요? 자동차겠죠. 지금 최대 상품은 뭐였겠어요? 핸드폰 중에서도 선생님 거 말고 갤럭시 어이없는 거 말고 아이폰. 발음 걸리지 마세요. 당황스러워요.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조선시대 최고의 상품은 쌀이었어요. 20세기 초반 최고의 상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의 상품은 아이폰이죠. 자, 내가 벌써 던지는 질문을 이해하겠어요? 친구, 그 세 개 중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가까운 상품은 어느 거예요? 쌀이죠. 쌀이에요. 쌀, 옛날 다 농민이었죠. 다 공급자인 동시에 뭐였습니까? 수요자였죠.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제품의 질, 비교적 동질했죠. 쌀에 대한 정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쌀 내가 함부로 비싸게 팔 수 없었죠. 정리됐죠? 아주 유치하게 얘기해 볼까요? 쌀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상품이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는 과점 시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몇몇이서 다 해먹는 시장이라는 뜻이죠. 아이폰은 독점 시장입니다. 맞죠? 우리 잡스가 얼마나 뛰어나든 아니든 저도 잡스의 그 무슨 대학의 연설문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막 엄마가 뭐 어떻게 태어나고 막 울었어요. 막 하고 영어로 다 들리니까 농담이고요. 밑에 자막 있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저는 오늘 지금 벌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두 가지 편향이 있다라는 거죠. 뭐 좌우의 대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하나의 무리는 뭐냐면, 야, 시장?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게 뭐가 있냐면, 야, 어쩔 수 없이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건 빈부격차만 발생시키고, 이건 근본적으로 악한 거야 라는 잘못된 사고방식. 또 하나의 사고방식은, 이 시장이 최고지. 무슨 소리야.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아주 두 가지 사고방식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시장은 대단히 정의로웠어요. 그리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저기 아이폰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근데 우리 친구의 깊은 뜻을 제가 뭐 이해 못할 리가 있겠어요? 자, 우리 가보면 뭐 죄송한 게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정리되셨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과연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점점 더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질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무조건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시장은 대단히 정의롭습니다. 단 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 오케이? 그런데 역사적으로 정말 그렇게 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하지만 최소한 현대 자본주의의 모습들은 그러지 않은 것이 크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인, 우리가 너무 사실은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질문을 안 하고 공부를 해요. 경제학과 다니면서 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만 배울까? 모르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수많은,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 경제 경영학을 배워요. 다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고 배웁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왜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고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외람되지만은. 몇 명 있긴 있지만. 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대의 화두가 바뀌었거든요. 시장이 다 완전 경쟁 시장이면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정의로우니까. 자, 이제 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자, 시장주의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뭐 비판이라면 비판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물 좀 줄래? 아, 이거네, 이거. 지금 제가 한 행동 이해하시겠어요?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닌데.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아주 더러운 짓을 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마시다가 뭔지 모르고 마셨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조교 내가 뭘 안 먹지? 설탕을 안 먹습니다. 네, 이상하죠? 그래서 먹자마자 설탕 맛이 나왔고는 사실, 다시 훅 뱉은 거예요. 그럼 또 마셨어요? 예? 예? 이건 이제 강의를 위해서 마셨죠, 이번에 이제 강의를 위해서 마신 거고, 예. 근데 뭐냐면 이게 지금, 자, 이 질문을 왜 던졌느냐? 시장주의자들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장주의자들의 문제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정의로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시장이 정의롭게 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문제.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다 되느냐? 이거거든요. 왜?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는 이걸 얼마에 팔라고 나왔죠? 5만 원. 난 이걸 얼마 주고 살라고 그랬죠? 그래, 얼마에 매매가 됐어요? 네. 자, 그런데 뭐냐면, 알고 보면 이 친구가 약간 외람되지만 선천적인 약간 트라우마를 입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핸드폰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난 핸드폰 같은 건 필요 없어 라는 이미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10몇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자기만 5만 원의 가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끝났죠? 그럼 이 친구 나랑 매매를 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비합리적이었어요? 그거죠. 자, 보세요. 합리성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대단히 뭐였어요? 합리적이었죠. 왜? 5만 원 주고 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맞죠? 하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합리성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오케이? 합리성이 무엇인가? 합리성이라. 자, 우리 저거 한번 가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대기업 롯데마트에서 무슨 치킨을 팔았죠? 사 드셨죠? 그죠? 네, 줄 서서 미친 듯이 사 먹었습니다. 저는 저것도 안 먹습니다. 알러지 때문에 못 먹는데, 튀김을. 근데 저걸 여러분들이 엄청 사 먹었는데, 자, 저걸 사 먹을 때 우리, 자, 통크치킨 롯데마트가 롯데에서 파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저거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꾸로 SSMS가 동네 슈퍼를 치고 들어갔을 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무슨 상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왜? 그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논리가 뭐죠? 그래, 맞아. 소비자의 물건을 싸게 살 소비자의 권리.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여러분이 대학 다니면서 제일 불만이 뭐예요? 뭐 학장님 계시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제일 큰 불만이 뭐예요? 등록금이 쾌어이죠. 비싸다는 아니에요, 이건. 등록금이 쾌어이 없죠. 물론 저희 모교의 예전 총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등록금이 너무 싸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도 하신 그런 어록을 남기신 적도 있어요. 예. 뭐 대단히 훌륭하신 교수님, 저 총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죠?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요번 치과가 어떤 치과 의사가 지금 미국으로 도피했는데 그 치과가 아마 미백제를 갖다가 과산화수소를 썼다고 해서 도피하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사태의 본질은 그게 아니겠죠. 그 치과가 유모 치과인데 임플란트를 싸게 팔았으니 치과 의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저도 오늘 치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금니 신경치유하고 금리로 바꾸는데 75만 원을 냈습니다. 벌벌벌 떨어지는 않았어요. 왜? 푹 타오르는 적개심을 누르면서 지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까 이렇게 치과 선생님한테 죄송하네요. 근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게 저 통찐 치킨을 사잖아요? 그럼 저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자가 값싸게 살 권리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친구가 저 치킨을 싸게 샀잖아요. 자,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저 통 큰 치킨을 싸게 샀어요.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냐 이거죠. 그죠?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아주 간단하거든요. 저 친구가 통 큰 치킨을 사는 순간 우리 친구는 앞으로 치킨집 사장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죠. 정리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순간 중대 앞 커피숍 우리 이런 카페 있잖아요. 조그맣게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커피숍 사장이 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TGI에 가서 스테이크를 값싸고 저렴하게 먹는 순간 백반집 사장의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 자, 통 큰 치킨을 싸게 샀어요. 저것도 분명 합리적이지만 그죠? 한편으로는 무슨 적일 수 있다?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시장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제 말씀드리는 건 자, 통큰 치킨을 싸게 먹고 싶어라는 생각과 오늘 여러분 강의가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큰 치킨을 아니 뭐 1부 하고 뭐 다음에 뭐 인터넷으로 2부 할게요. 들어와 보세요. 통큰 치킨을 싸게 먹고 싶다는 생각과 오케이? 통큰 치킨을 내가 자꾸 사 먹고 다른 애들도 사 먹는다면 우리 아버지도 치킨집 사장인데 망할 수 있고 나도 그런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둘 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맞죠? 둘 다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럼 인간의 합리성은 어느 거냐는 거죠. 우리가 어느 걸 중시해야 되냐는 거죠. 그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 아까 제가 했던 게 그거예요. 자, 딱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저거? 친구 딱 보니까? 몸을 생각하세요. 친구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딱 마시는 순간 아 달콤하고 맛있어. 이것도 합리적이지만 전 다시 내뱉었죠. 그거를. 왜? 이것이 몸에 나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합리적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먹었죠. 왜? 수업을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어도 합리적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합리성이 어느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은 사실은 뒤로 가보겠지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저 독일어인데 퓨얼즈, 안즈. 그래서 번역을 하면 대자적인 합리성과 즉자적 합리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케이크 맛있으니까 먹어야지, 통큰 치킨 싸니까 먹어야지. 이건 즉자적 합리성. 어떻게 보면 1차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하지만 이 통큰 치킨을 먹었다가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가 있어라는 건 대자적 합리성, 큰 합리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기에서 바로 누가 등장해야 된다? 정부. 국가의 등장이 왜 필요한지가 시장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통 큰 치킨 싸먹으니까 사 먹어야지. 이건 개인적 합리성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불합리해질 수 있다는 것은 대자적 합리성이거든요. 이건 개인이 해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무엇인가 시장을 대자적 합리적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없는 시장은 결코 완전한 적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시장주의자의 국가주의자의 논쟁이 아니라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진정 시장스럽기 위해서는 국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다루었던 건 바로 뭐예요? 시장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큰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뭐냐면, 안녕하세요. 시장주의라는 것은, 정리됐죠? 시장주의라는 것은 머릿속에 딱 넣어줬으면 좋겠는 게 정의롭다, 시장주의는. 생각보다. 단 그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즉자적 합리성만이 아니라 대자적 합리성을 포괄하는 시장이 될 때 시장이 비로소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무조건 배격하거나 시장을 무조건 추종하는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